잘 쉬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행정사와 민법, 민법은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과목이기 때문에 행정사 시험에도 1차 시험에 민법 총칙, 2차 시험에 계약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민법의 계약, 우리가 행정사가 계약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오프라인 교육 때는 그걸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온라인 상이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행정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나요?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없다고 하시는 분도 이제 한 두세 분 들었습니다. 몇 분. 근데 이제 사실은 쓸 수 있다, 없다, 이제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부 참 좋은 생각이세요.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사법에는 모든 계약을 우리가 행정사가 계약서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그냥 써주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이 써야 되는 계약서에는 반드시 뒤에 공인중개사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나 거기다가 여러분들 행정사 이름을 써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냥 써주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 행위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이 됩니다. 중개 행위가 뭡니까? 가서 집도 보여주고, 그렇죠? 가격도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가 행정사 이름을 밑에다 서명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이 돼요. 단순히 여러분 써서 그냥 당사자 간에 와서 부탁을 해가지고 써서 행정사 이름 넣지 않고 각각 당사자들, 매도인, 매수인, 또 임차인, 임대인 이름만 써가지고 했다면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쓸 수 있다는 분들은 그런 개념에서 이제 대답을 하신 거고, 쓸 수 없다는 분들은 혹시 중개 행위를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건 안 된다 하는 걸로 제가 이제 그렇게 손을 들으셨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 바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약서나 쓰지만 그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위임계약서, 특히 이제 민법상 위임계약이 있죠. 계약이 제가 이제 한참 사법고시 공부할 때는 민법 공부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까지 있습니다. 분량도 제일 많아요. 1차 시험 과목에도 있고 2차 시험 과목에도 있는데 민법 하나 공부하려면 하여튼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분야가 많으니까, 넓으니까. 계약만 해도 14가지, 15가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계약만.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민법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계약을 알아야 또 당장 우리가 행정사와 위임계약, 수임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계약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계약서를 쓰려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 쓸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위임계약서다, 또 도급계약서다, 뭐 여러 가지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예 위임계약서라고 씁니다. 왜? 행사법에 국내 위임을 받아서 행사가 수임해야 한다. 위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임계약서로 쓰는 게 가장 법에도 타당합니다. 위임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위임계약서라고 씁니다.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위임인, 수임인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되게 그동안의 그 계약서를 보면은 갑을로 쓰더라고요. 그렇죠? 뭐 요즘에 갑질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좀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저는 위임인, 수임인 이렇게 계약서를 씁니다. 여러분 업무 맡으실 때 그리고 위임 내용, 예를 들면 음주운전에 관해서 면허 정지 취소를 받았는데 또 정지를 받았는데 이거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 잠깐 써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게 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매도인과 위임인과 수임인이 해야 될 일. 수임은 우리 행정사니까 이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해야 된다. 민법상 신성실의 원칙, 법적으로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위임인은 국민이죠. 위임인은 정보도 제공해주고 다 제공해줘야 돼요. 제공해줄 의무를 또 부여해줘야 돼요. 정보야 뭡니까? 예를 들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취소했다면 언제 몇 월 며칠 어떻게 해서 그 취소했다는 건 처분서를 다 가져와서 봐야 되잖아요.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어떻게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걸 다 가져와야 돼요. 서류. 그런 정보도 안 주고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 정보를 받아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얼마를 받느냐, 이렇게 이제 수임료죠. 수임료를 이제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계약 당시는 보통 뭐 10%, 이제 부동산도 뭐 매매 계약이 할 때 10% 계약금 넣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착수금 정도 해가지고 받고, 이제 성공했을 때 얼마를 받는다, 다 끝났을 때 얼마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 계약서에 약간 좀 차등을 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상 이런 계약을 알아야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서두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수임료도 각각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시간에 다 이제 막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각 과목별로.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만 하더라도 보세요. 아니 한 달에 매출이 뭐 10억 오른 그런 영업장이 정지당했다, 취소당했다. 또 한 1,000만 원 올린 영업장이 정지당했다, 취소당했다.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게 고쳐주면 수임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딱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보다는 훨씬 더 적게 받습니다. 변호사는 수임료가 되게 이제 딱 어느 정도 거기도 이제 정해져 있는데, 사실 변호사와 우리 행정사는 수임료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규정을 나온 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수임료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반 내에서 뭐 부동산 가격의 5%다, 뭐 0. 몇 프로다, 0.9%다, 뭐 0.5%다, 0.3%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이제 건수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정확하게 얼마다 또 얘기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제 이건 실습 시간에 아마 하나하나 건수에 따라서 이 정도는 받는다 아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겁니다. 민법이란 사법입니다. 특히 일반 사법이라고 그러죠. 상법은 특별사법이고 민법은 일반 사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법인 설립을 해보면 상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상법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법인 설립 인허가 그 업무를 이제 행정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 법률만 공부하려면 여러분이 딱딱하니까 내가 중간중간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가요 TV, 그러니까 가수들의 모임인 법인 설립을 하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제 유튜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갔는데 그거 해달라고 해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나보고 거기에 자기 이제 가수들의 모임이니까 또 유튜브까지 운영하고 TV까지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이제 나보고 인터뷰를 해달래요. 법인 설립 요령에 대해서 쭉 해달라 하면서,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 해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미리 좀 주제를 주고 서로 연구하고 와서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뭐 행정사님이고 또 행정학 박사님이시고 하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들이 한다 이거죠. 또 그렇게 하는 게 좋대요. 방송이 막 바로 해야 직접 방송, 생방송으로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그래도 KBS, MBC, SBS 또 일반 TV, 라디오 그런 생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건 좋다 한번 하자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메이크업도 안 하고, 보통 이제 방송국에 대한 TV 방송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하고 이제 바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뭐 한 30분 인터뷰라더니 자기는 너무 잘 알았다고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또 가수들만 모이니까 이제 행정 박사님이 오셔서 행정사님이 노래를 한 곡 해주면 가수들이 힘이 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또 노래를 해달래요. 그 노래까지 또 가서 한번 불렀어요. 불러니까 그냥 그 참
바로 또 유튜브에 자기들이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 노래까지도 가요곡, 요즘에 트로트 가요가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민법에 이제 좀 딱딱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법인 설립을 하다 보면은 상법상의 법인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민법상의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런 것은 행정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법 내용을 보면은 행정기관에 허가를 얻어서 법인이 설립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행정사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인허가무로 행사해야 되니까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민법상의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행정사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은 얼마나 큽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대학법인. 저는 심지어 병원법인까지 설립해달라고 이런 것도 와요. 그런 법인들. 이제 그게 했는데, 그런 법인을 하다 보니까 상법상의 법인도 또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상법상의 영리법인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 설립은 어떻게 됩니까? 설립 조건이.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등기는 누가 합니까? 법무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주식회사나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회사들은 어느 회사 설립할 때 거기 법무팀들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주로 이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법상 그 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사와 그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 민법상 법률행위는 상당히 의사표시가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의사표시다. 그리고 법률행위로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단독행위, 법률행위, 계약, 합동행위. 행정법상 행정행위는 바로 단독행위잖아요. 권력적 단독행위잖아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행위란 뭡니까? 단독이라는 것은 행위자 단독의 의사표시로 된 행위죠. 예를 들면 유언이라든가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재단법인 설립 행위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에는 취소, 채무면제, 상계, 추인, 해제. 상대방이 있는 거죠, 해지. 예를 들면 계약 해지, 계약 해제. 상대방이 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계약 해제, 계약 해지가 또 어떻게 다릅니까? 해제라는 것은 소급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계약이. 해지라는 것은 미래에 향해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통 해제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 과거로부터 처음부터 없는 걸로 하자. 근데 해지, 임대차 계약 같은 거 해지할 때는 장래에 향해서 소멸시키는 건 보통 해지라고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알아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계약서 쓸 때. 그렇죠? 계약서도 우리 행사들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민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해서 있는 거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우리 행정사 애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인 설립인허가. 또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계약에는 이제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이입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도급, 임치, 현상광고, 조합, 종시정금, 화해 이런 계약들이 있는데 이런 계약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무슨 계약서 쓸 때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쓸까? 도급계약서 써달라. 고용계약서, 위계약서 달라. 별걸 다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한다. 합동행위라는 것은 공동 목적을 위하여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체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우리 협회와 같은 법인의 설립행위, 이건 바로 합동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체로 설립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각종 법인의 인허가, 행정사가 수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인허가는 이제 수임에 대리권까지 있다. 우리 행정사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나 인허가를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이제 그 거부를 당했다.
똑같은 조건인데 거부를 당했다면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데 행정심판에 관한 대리권이 아직 주어지지 않는 것, 행정사에게. 그게 조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법에 행정심판 대리권 문제가 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와 행정법. 여러분들 행정법에 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고유한 공법입니다. 행정주체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을 의미합니다. 즉 행정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기관의 설치, 권한, 그리고 기관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법을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행정조직법이죠. 각 조직 간의 문제, 또 조직의 문제, 이런 건 행정조직법. 또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관계에 관한 법은 행정작용법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행정주체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이 국민과의 관계, 사인과의 관계, 이것은 행정작용법. 아까 헌법 얘기할 때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이게 침해가 됐을 때 이건 작용에 관한 법이다. 그렇지. 헌법도 어떻습니까? 국가 조직에 관한, 또 작용에 관한 법, 그게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 마찬가지로 헌법을 하니까 행정법도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행정 조직에 관한 법, 행정 작용에 관한 법. 그렇기 때문에 행정 자유는 개인의 권리 구제, 침해에 관해서는 행정 구제법,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행정법의 원칙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 행정심판서를 작성할 때 이런 원칙을 잘 아셔야 됩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반드시 법에 근거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이 했을 때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행정심판에서 그러면 그때는 국민의 다 신청하는 게 인용될 수가 있어요. 인용된다는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비례의 원칙, 공익과 사익의 비례. 예를 들면 토지보상 같은 거 할 때 도로를 낸다고 공익에 뭐 있는데 그 토지 가격에 비해서 워낙 낮게 보상을 했다 그러면 공익과 사익의 비례 원칙에서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토지보상 문제 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자기구속의 원칙, 선례구속. 반드시 아까 대법원의 판례구속의 원칙이 있듯이 이것도 선례구속. 좋은 선례들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 신뢰보호, 행정기관의 적극, 소극, 운동이라든가 정당성을 신뢰해야 된다. 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공권력 행사 관련하는 반대급부, 연결을 금지한다. 예를 들면 기부 체납해준 자에게 토지를 기부 체납했는데 거기다 건물을 짓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서 작성할 때는 이런 걸 반드시 이런 원칙들을 잘 따져서 여러분 써 나가야 됩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사용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공법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법의 행위하고 법률행위가 다르잖아요. 민법에서는 뭡니까?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행정행위는 바로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다. 여러분들 이걸 명확하게 민법과는 구별된 행정행위를 아셔야 됩니다. 행정행위의 특수성,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행위가 다르게 행정법은 행정상의 이런 문제는 법에 적합해야 되고 아까 법률유보의 원칙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해야 되고 이건 비례 원칙과 관련된 거죠. 실효성, 내용 실현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 내용도 실현할 수 없는 걸 행정행위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별을 따와야 된다 뭐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학에서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하늘에 별이라도 따서 너에게 주겠다. 그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시적으로 그렇죠? 저도 시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 실효성이 안 되는데 확정성, 불가쟁력, 또 불가변력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툼이 불가해요. 불가변력. 왜냐하면 이제 행위를 처분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그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반드시 거기 정지 처분을 할 때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해야 된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절차상에 써 주었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근데 안 써줄 때는 절차상의 하자로 또 이걸 잘못하면 이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런 행정상의 국민들에게 그렇게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잘해야 되고 행정사들은 또 그걸 고쳐나가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우리 공직생활 할 때는 이제 그 행정기관 편에서 주로 일을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는 이제 국민의 편에서 공무원들이 좀 잘못한 거, 공무원들이 좀 미비했던 사항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걸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이나 기타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고 앞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구제의 특수성, 행정쟁송제도,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이제 법원이 하는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제 국가배상법 2조에 따른 헌법 23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실보상, 또 국가배상법 2조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과 행정쟁송, 행정심판. 그러면 행정쟁송이라는 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양재동에 행정법원이 있어요. 양재역에서 이제 조금 성남 쪽으로 가다 보면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그 행정사 교육을 할 때 꼭 실습을 가는 기관이 한 서너 군데 돼요.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서초구청에 자동차 등록 업무 실습을 했다. 또 마침 행정부분도 서초구청 관내에 있잖아요. 양재동이면. 그래서 양재동에 행정법원을 꼭 갑니다. 그 다음에 출입관리사무소. 그건 내가 처음 베트남 여행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국적 취득을 업무를 수임해 왔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 업무, 출입관리사무소 이런 데는 꼭 가봅니다. 세 군데는. 근데 이제 행정법원에 가니까 아주 좋은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갔더니 행정법원에 담당 판사가 나와서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 행정사들을 대접해 주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모두 공직자들이 갔잖아요. 또 고위공직에 계신 분도 있고 또 뭐 시험 출신도 있고 해서 상당히 예우를 잘해줬습니다. 올 때는 또 선물도 하나씩 주고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잘해줘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들어가서 재판에 이제 실제 하는 것도 봐요. 가서 행정법원에. 그런데 그걸 보여주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동영상이냐. 그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 행정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었어요. 먹으니까 운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음주운전으로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가격을 얼마에 약정하고 자기 집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고 쭉 가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멀거든요. 뭐니까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가격을 좀 더 달라 했어요. 하니까 술 먹은 차주는 더 못 주겠다. 왜 약속한 대로 가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 옥신각신 했어요. 못 주겠다. 더 달라. 그러니까 그냥 운전기사가 화가 나니까 차를 놓고 내려버렸어요. 거기서.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람이 차주는 뒤에 앉았다가 앞에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핸들을 잡아서 보는 거예요. 운전할 수 있나 없나. 근데 그 순간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딱 봤어요.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취소 기준이 훨씬 넘었어요. 요즘에 취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최근에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돼요. 그렇죠? 0.07,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옛날에 0.1 뭐 이렇게 취소 기준이 더 높았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그렇게 취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훨씬 더 그보다 높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허 취소를 해버렸죠.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고 취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거 구제받으려니까 자기는 이제 운전을 안 하면은 저기 그 차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거 이제 야단났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송을 하려고 보니까 이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주운전에 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앞서서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해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들어갔어요. 행정심판에 가서 음주운전에 관한 건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바로 갑니다. 가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기각당해 버렸어요. 인용되지 않고. 그러면 취소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행정사가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어야 가서 변론도 해주고 가서 참 재판관에 같이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서류도 보여주면서 설명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하다 보니까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제 증거를 대야 되겠는데 자기가 운전을 안 했다는 증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이제 운전기사 내려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사진으로 다 차를 찍었어요. 차하고 그 장소하고. 그래서 운전기사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잠깐 앞에 앉았다가 이렇게 지금 경찰에 걸렸는데 요거 좀 내가 운전 한 발짝도 안 했다는 것만 입증해달라. 그래서 막 사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하여튼 그렇게 그것도 와서 보니까 사실이니까 거기가 그 자리가 입증을 해줬어요. 사실이라는 걸. 이거 한 발짝도 안 했다. 입증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인용됐습니다. 승소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취소를 취소한다니까 다시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기뻐서 날뛰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법원에서 우리 행정사와 딱 맞게, 그렇죠? 행정사가 해야 될 일과 또 소송을 가서 소송에서 어떻게 해야 될 연결되는 문제까지 짚어주는 그런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영상이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판사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영상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 재판하는 걸 또 들어가서 봤어요. 행정 소송하는 거. 보니까 모두 와서 이제 변호인들이 변론도 하고 뭐 또 피고인들이 또 얘기도 하고 설명하고 또 재판관이 또 하라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행정법원에서 우리가 보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소송과 관계된 행정심판 이런 걸 할 때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요. 행정심판이란 뭡니까? 행정상의 법률상의 관계에 관해 분쟁이 있을 때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하거나 재결하는 절차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재결하는 절차입니다. 심리하거나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하는 겁니다.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적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바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하는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러죠. 그런데 행정심판은 원래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을 가도 되고 안 가고 바로 행정소송을 가도 됩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 관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노래방 하다가 걸려서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미성년자를 신분증을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니고 성년이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와서 이제 조사 경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니까 이제 그게 구청에다 이렇게 다 알려가지고 그게 영업정지 정지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온 거예요. 이걸 참 구제 좀 해달라 하는 게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가져와야 되는데 또 그거를 좀 늦게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심판을 한 데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벌써 다 며칠 안 남았어요. 한 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내가 처리해 줄 자신, 행정심판 작성을 하고 해서 그 기간을 다 해줄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참 그때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왜 기간을 늦게 왔느냐 이런 거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죠. 뭐 이 짧은 기간에 내가 하다가 자식 해줄 수 있으면 모르는데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의뢰 오신 분한테 잘못하면 각하되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 기각당하거나. 그래서 이거는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것 가봐라. 그때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바로 소송으로도 빨리 그냥 또 변호사 써가지고 소송을 갈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법상 공무원 징계, 토지수용 재결, 노동위원회 재결, 각종 세법상의 처분, 음주운전 이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공무원 징계 문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가야 돼요. 토지수용 재결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가야 돼요. 노동위원회 재결, 각종 세법상의 처분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대리권 문제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위원회 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으로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원회 허가를 받아서는 대리권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왔을 때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요구해가지고 그 대리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려면 언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거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본인 명의로 대리인이라는 게 뭡니까? 민법상 대리인이라는 건 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해주고 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리인으로서보다도 대행기관으로서 이제 업무를 써서 해주고 본인의 이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대리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런 데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리권 문제 앞으로 우리가 입법상 보완해야 될 문제다. 반드시 행사법에 이 대리권까지도 이제 규정하는 문제가 돼야 된다. 앞으로는 그걸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소심판, 이제 무효확인심판, 의무행심판. 이거는 행정심판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취소심판이 대부분이에요. 행정조기법 부당한 처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 무효확인심판은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이런 것을 무효확인심판이라고 그러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 신청의 행정처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그렇죠? 예를 들면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줬다. 위법 부당하게. 당연히 해줘야 돼. 법적 상황을 갖췄는데 안 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심판도 있다. 여러분들이 종류에 대해서 아시면 되고요. 청구기간 이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14일 이내 천재지변, 전쟁.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가면 되고, 행정심판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건 50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 또 상임위원 포함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소위원을 사위원으로 구성돼서 소위원으로 사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소위원들이 이제 주로 각 분야별로 이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시도지사 소속 심판위원회 위원장 30명 또 9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도지사 광역단체에다 행정심판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등포 구청, 우리 협회가 영등포 구청에 있습니다. 영등포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때 행정심판서 작성을 세부해가지고, 그러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구청으로도 보내고 또 본인도 한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두 분을 올리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런 걸 행정심판, 이건 실습 시간에 자세하게 이런 걸 하게 될 겁니다. 행정심판서 유의사항도 실습 시간에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청구 취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이를 취소한다. 또 영업정지 처분 몇 개월 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고 이렇게 청구 취지는 간단히 쓰고, 청구 원인은 사실관계, 위법 부당성 관계, 이런 걸 다 써줘야 돼요. 사실관계, 뭐 음주운전 했는데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해서 정지 처분을 받았다,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것은 위법 부당하다. 위법 부당은 이제 여러 가지로 법률의 어떤 위법이었다든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법상 여러 가지 법률 유보의 원칙이나 공익 또 비례 원칙이라든가 행정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데 위반했다.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도 잘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채도 법령. 그래서 이제 행정사법은 원래 1906년 경시천령 52호로 대섭규제규칙으로 제정이 됐고, 61년 행정사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사법을 현행 행사법으로 개정을 했고, 2011년 3월 23일 행사법 개정이 돼서 2013년 1월 1일 현행 행사법 시행하고 1회 자격사 시험이 2013년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 때 들어가서 이제 1기로 교육을 받고, 제가 2014년도 이제 행정사, 행정심판 소망행정사무소를 법원 앞에 교대역에, 서초동 교대역에 거기다가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대한행정사법의 교육 부회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의 내용, 아까 목적은 여러 번 얘기했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 그리고 행정사의 임무, 위임을 받아, 행정사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위임계약서를 작성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이건 주로 민원행정입니다. 이런 민원행정 시간에 여러분 다 할 겁니다. 진정, 건서, 이의신청, 내용증명, 이런 거, 또 출생, 사망. 그런데 출생, 사망 신고 이런 거는 되게 그냥 본인들이 해버려요.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본인들이. 이건 간단한 거니까, 보적관계에 관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해줄 수도 있다.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각종 계약서, 협약서. 이거 다 우리가 계약서니까 아까 민법상 계약서를 그래서 계약을 알아야 된다. 또 인허가, 면허. 아까도 이제 이건 인허가 신청 대리권이 있는데, 인허가 거부당했을 때 행정심판의 대리권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상담에 관한 컨설팅. 그렇죠? 자문 상담에 응하는 것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그냥 말, 우리 행정 컨설팅입니다.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자문에 대한 응답. 바로 이것이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상담하고 자문해주고 치료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렇죠? 기업에 제가 진단이 될 때 기업에 가서 상담하고 기업주들하고 또 그 직원들하고 상담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자문해주고 또 지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영진단입니다. 경영 컨설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컨설팅이 우리 행정사법 2조 6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컨설팅이란 말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이것도 이제 사실조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우리가 제1항 업무 이런 걸 보면 대통령으로 정한다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650여 가지 이상 행정사 업무가 있다는데, 저는 우리 행정사 법이 3,000여 가지 이상 되고 정부 부처가 52개 부처고 지방관서까지 하면 업무가 이보다 훨씬 많아요. 다양합니다. 사실 너무나 몇 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주요한 업무들이 영업정지 취소 구제 업무, 운전면허 취소 구제 업무, 행정심판, 토지보상 청구, 각종 인허가, 출입국 업무, 자동차 등록 업무, 국가보훈 유공자 업무, 재상 공무원
또 교통사고 사실조사, 민간조사 업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문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지 못한다. 행사법 위반이 되죠. 만약에 행사가 아닌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정 업무를 한다면 행정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아시고 하면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행사 아닌 사람이 행정사 명칭을 사용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민법상 제2조 권리행사의 의무이행은 신의 조차 성실히 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바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 행정사 법에도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임계약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아주 그냥 법에 따라서 모든 걸 일을 하는 게 되죠. 금지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에 관한 거부를 할 수가 없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또 알선을 업으로 할 수가 있다. 알선을 업으로 하는 업.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자면 브로커 업무죠. 그런 건 해서는 안 되죠. 또 우리 행정사가. 행사 얼마나 고급 직업입니까? 전문 자격사인데 그런 업을 하면 안 되죠. 다만 우리가 정의 못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이거 좀 내가 좀 아직 능력이 부족하나 또 시간이 부족하나 뭐 또 해외 출장을 하니까 다른 행정사님들이 서로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이렇게 알선해주면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소송관계 왔다면 변호사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소송관계, 법률관계. 또 공인중개 업무 상담하러 왔을 때 그건 만약에 중개사들이 깎아야 되고 계약서에 왔으면 그건 중개사한테 또 해주시죠. 세무 문제 왔으면 세무사에게, 관세 문제 관사에게, 특허 문제는 비어지사에게, 노무 문제 나왔을 때 노무사에게 우리가 또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 각 자격사들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행정사로서 일하면 아마 반드시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반드시 비밀 엄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비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함부로 누설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업무 처리하는데 아는 비밀을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이제 업무 처리한 모든 서류들은 시건장치도 잘해둬야 돼요. 그리고 이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 같은 거는 철저히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부도 작성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저는 업무 처리부를 꼭 서초구청에서 7월달쯤 되면 나와요. 7월 1일부터 작년 7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작성해서 보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거기엔 업무 수임일지, 또 수임한 날짜, 또 수임 내용, 또 그 처리 과정, 또 수임료 이런 게 다 써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업무 처리부 작성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 행정사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행사 이제 실제 업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은 서울특별시장, 광역도지사 명의로 각 시장 명의로 도지사 명의로 이제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업무 신고를 하게 되죠. 시군구청에 기초단체단체에 업무 신고를 하고 반드시 관할 세무사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행정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행정사로서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특히 컨설팅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컨설팅, 마케팅, 특히 이런 걸 잘 할 때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렇죠? 유튜브.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물론 저도 이제 아름아름해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전화번호, 유튜브,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서 옵니다만 유튜브가 굉장히 요즘에 효과가 있어요. 유튜브가 TV보다도 지금 더 훨씬 많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핸드폰으로 쉽게 접하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상담 요청도 오고 업무 위임도 오고 그렇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도 오지만 홈페이지 통해서도 오지만 그러니까 유튜브 여러분들 활용을 잘 하시면은 반드시 많은 효과가 있다. 요즘에 인터넷 시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 입지도 각각 그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 관련 뭐가 있습니다. 되게 행정실방 같은 법원이라든가 저는 그래서 법원 앞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외국기관 국방부라든가 각군 주둔 지역이라든가 영업소원이 많은데 그렇죠? 음주운전면은 경찰관서 근처에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또 출입 관련 업무는 대림동 쪽에 중국동포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동포 출입 관련할 때는 서울의 대림동, 또 러시아동포, 고려인동포라고 그러죠. 거기는 이제 저 동대문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꼭 그런 게 안 해도 돼요. 저는 교대 앞에 서울 서초동 바로 법원 앞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5층에 져 있는데 5층에 사람들 아무 관계 없어요. 여기저기 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 반드시 그 기본법을 알아라. 국가유공자 업무할 때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알아야 되고, 영업정지 취소구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이런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음주운전 구조, 도로교통법, 또 출입관련 국제법, 출입관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풍경에 관한 법. 그러니까 이런 기본법들을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어떤 일도 잘 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 법을 여러분이 알아. 이 제 교재에 다 있으니까 교재 한번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최신 기준을 위해서니까 아까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하고요. 이제 행정사와 컨설팅의 중요 필요성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법 제2조 6항에 행정관계 법령 및 상담, 행정관 상담 자문에 응한다. 바로 이게 컨설팅입니다. 고객 상담 빈돈 지도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업 경영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갖다 보니까 기업을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게 바로 컨설팅이에요. 제가 100여 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보고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20여 개 이제 성에 가서 성장 시장 현장들 모아놓고 경영 지도, 경영 컨설팅 또는 경영 전략, 경영 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전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요즘 경영 능력이 굉장히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 진단 지도도 실시했습니다. 중요한 기업들에. 계산투리는 화학 섬유 펄프 공장 만여 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한번 진단 지도도 해줬습니다. 정말 너무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컨설팅.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도 이런 컨설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은 ILO 여기에서는 바로 어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포착해서 잘 발전하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이런 컨설팅을 잘해 주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해야 될 앞으로의 일입니다. 이제 컨설팅의 구체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 컨설팅, 이 프랜차이즈를 잘 활용하고 또 DB, 인프라인 구축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컨설팅을 잘 할 수 있는,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잘 컨설팅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컨설팅이 또 중요하다. 요즘에 이제 요즘에 우리 정부에서도 친뉴딜 정책, 뭐 한국판 뉴딜 정책 이런 것도 나온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또 인공지능, 또 무인 자동차, 무인 뭐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시대다. 행정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 환경의 발전에 따른 컨설팅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행정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특히 수학 분석이라는 게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 강점, 나의 강점, 상대방의 약점, 나의 약점, 기회. 지금 코로나가 위기인 것 같지만 위기는 바로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위험과 기회. 이런 것들 잘 분석해내야 돼요. 위험 요소.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어렵지만 이럴 때도 우리가 행정사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렇죠? 위협도 분석해요. 위험 요인도. 그래서 특히 3C 분석, 커스터머, 고객의 욕구가 뭔가, 국민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욕구가 뭔가, 또 이제 경쟁자가 어떤 것인가, 컴퍼니, 나의 어떤 상황, 나의 강점, 나의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뭔가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한다면 반드시 훌륭한 이제 행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우리가 행정사로서 설득 방법, 또 고객을 상담하는 방법, 행사법 2조 6항에 있는 방법,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냐, 로고스의 방법, 지성적이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정법에 관한, 행정사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파토스, 감성의 호소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영업정지당해서 몸이 아주 마음이 아파왔는데 사업에 실패할 것 같아서 어려워서 하는데 같이 동정하면서 심리학적으로 동일시 아이덴티파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적 설득 방법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신뢰성을 줘야 됩니다. 믿음을 줘야 됩니다. 어떤 브로커적 사기적 성격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벌써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사는 공직생활도 오래 했고 또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비교적 국민들이 신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해 준다는 신뢰성을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 이름이 박완신, 완전할 완자 믿을 실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도 신뢰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총장 한 분이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유튜브에 나온 걸 봤습니다. 배워서 남 주자. 우리가 자식들이 공부할 때 뭐라고요? 공부 안 하면 배워서 남 주나? 너 공부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배워서 남 주자. 여러분 행정사로서 저는 지금까지 배워서 공부하고 법학, 행정학 공부하고 또 공직생활, 교수생활, 총장 있으면서 내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주는 것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부족한 강의지만 잘 들어주셔서 청취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2시간이 짧네요. 금방 가네요. 사실 이런 강의는 법학만 해도 대학에서 배울 때 헌법 하나만 해도 한 학기, 민법만 해도 막 1년 이상 배우고 그러잖아요. 행정법만 해도 그렇고. 그러나 오늘 2시간 내내 종합적으로 이제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렸습니다. 조금 부족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힘내시고 행정사로서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